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살아?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방 안이 조용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웠죠.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귀엔 그 여자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순자야. 너는 아직도 좌판 깔고 파냐? 우린 이제 손주들 유학 보내는데 너는 여전히 채소, 무게 달고 있구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가볍게, 아무 뜻 없는 척. 하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찌르는 건 늘 그런 웃음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탕,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방 안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여자 정미숙. 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랬던 애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을 밟아야 자기가 빛나는 줄 아는 사람. 왜? 틀린 말 했어. 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애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그런 건 못한다.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17년 시집살이도 아니고 남편 바람도 아니고 돈 떼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50년 전 친구 하나가 늙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참는 게 품위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는 시장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삶을 깔보는 내 입이지.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그날 밤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를 좌판 장사꾼이라 비웃던 그 여자가 다음 날 제 며느리 회사 로비에서 저를 보고 하얗게 질렸거든요. 제 이름은 김순자 6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대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늘 웃는 아줌마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아직도 저 나이에 장사하냐고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반찬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남편 사업 망하고 시작한 일이었고, 나중엔 남편 병원비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일이 됐고, 지금은 그냥 제 손과 발에 밴 삶이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요.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오늘도 물을 닦아야 하고, 시금치를 손질해야 하고, 고춧잎을 골라 묶어야 하고, 국 끓일 멸치도 자루에서 꺼내 말려야 한다는 걸요. 부엌 형광등을 켜면 세상은 아직 깜깜한데 저 혼자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커다란 대야에 시금치를 담가 씻고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흙을 털고 상추 잎 끝을 정리하고 새벽 공기 속으로 나가 리어카를 밀고 시장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아이고, 이 나이에 좀 쉬셔야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웃습니다. 쉬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쉬는 건 누군가 내 대신 벌어줄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먹고 살았고, 그 손으로 아들 키웠고, 그 손으로 남편 병간호했고, 그 손으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손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걸 세상이 꼭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있으면 별사람이 다 옵니다. 정겹게 말 거는 단골도 있지만 반값 깎아달라며 눈치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카드 한 장에 세상 다 산 듯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시는 어차피 한번 지나가면 끝나니까요. 진짜 쓰린 건 잘 아는 사람한테 업신여김 받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는 그걸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맛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사실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동창회냐 싶기도 했고,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사람보다 괜히 비교하고 생색내는 얼굴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가보세요. 어머니도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제 며느리 서연은 참 야무진 아이입니다. 제가 낳은 딸은 없지만 가끔은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을 만큼 살갑고 반듯해요. 내가 가서 뭐 하냐? 어머니 예쁘게 하고 가시면 다들 놀라실걸요? 놀라긴 뭘 놀라. 다 늙었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빛이 아직도 젊으셔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 가보자.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아들 결혼식 끝나고 2번도 못 입은 옷이었죠. 며느리가 제 머리도 말끔하게 만져주고 얇은 진주 귀걸이까지 꺼내 달아줬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설면서도 웃기더군요. 시장 순자 말고 옛날 학생 김순자가 아주 잠깐 돌아온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자 누군가의 오랜 오만을 꺾는 시작이 될 줄은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복판 호텔 뷔페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유리벽 샹들리에 번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그런 데를 안 가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통 냄새에 익숙한 사람에게 그런 공간은 늘 조금 미끄럽습니다. 접수대 앞엔 벌써 몇몇이 와 있더군요. 어머, 순자 왔네. 야, 오랜만이다. 많이 안 변했다. 겉으론 다들 반갑게 말했지만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옷부터 훑고 가방을 보고 신발 끝까지 보는 그 습관. 나이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굴 이기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굴 부러워하러 온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정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예전부터 말투가 늘 그랬어요. 칭찬처럼 시작해서 칼처럼 끝나는 식. 어머, 순자야. 너 진짜 왔네? 응, 왔다. 야, 근데 너 생각보다 훨씬 멀쩡하다. 나 솔직히 시장일 하면 허리 더 굽고 손 더 상했을 줄 알았잖아. 옆에 있던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는 척했죠. 그런데 시작은 늘 그렇게 별거 아닌 척입니다. 뷔페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손주, 아들, 사위, 아파트, 건강보험,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누구 손주는 미국 유학 갔다더라. 누구 아들은 판사라더라. 누구 며느리는 의사라더라. 누구는 강남에 건물 하나 샀다더라. 그 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슬쩍슬쩍 서로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은 제 쪽으로 날아왔죠. 순자는 요즘도 시장 나가. 응,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말은 대단하다였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미숙이 와인잔을 들고 웃더군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아들이 있잖아. 요즘 세상에 자식이 모시고 살지. 뭘 아직도 좌판을 깔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담담히 대답했는데도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자식이 못 살아? 며느리가 눈치를 줘. 아니면 내가 성질이 있어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사람들 얼굴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딱 알았어요. 이 사람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다. 그냥 남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다.
잘 산다. 우리 애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산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미숙이가 소리내 웃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시장 좌판에 앉아. 야, 순자야. 체면도 좀 챙겨. 나 같으면 자식을 창피해서라도 못하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웃기 시작한 사람들도 조금은 과하다고 느꼈던 거겠죠. 하지만 누구도 말리진 않았어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을 직접 찌르는 사람보다 옆에서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탕, 작은 소리였는데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미수가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왜? 나는 시장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끄러운 건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삶을 깔보는 내 입이지. 그 말이 끝나자 미숙이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야, 김순자. 지금 나한테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좌판을 깔아도 내 손으로 번다. 누구 남편 명함으로 사는 내가 나한테 체면을 말할 자격은 없지.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갑자기 반찬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미숙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뒤에서 누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와 호텔 로비 의자에 잠깐 앉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힘들더군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 먹도록 여전히 사람들은 가진 걸로 사람을 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날 밤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정미숙이 제 앞에서 훨씬 더 놀라운 얼굴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장에 나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날은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부탁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저 내일 아침에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리면 회사 근처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날 아침 정말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파란색 서류 봉투 제가 식탁 위에 두고 왔어요. 오늘 아침 회의 전에 꼭 필요해서요. 저는 부랴부랴 봉투를 챙겨 며느리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곳은 큰 생활 유통기업 본사였어요. 저는 몇 번밖에 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잠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미숙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어제 동창회에서 나를 시장 좌판 깔았다고 비웃던 그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스카프 두르고 어디 가서도 한자리 하는 사람처럼 목에 힘을 잔뜩 준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그 여자가 회사 로비 직원들 앞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굳이 마주칠 이유도 없었고 어제 일로 다시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 여자가 먼저 저를 봤어요. 순간 그 얼굴이 굳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김순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제처럼 비웃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설명 안 되는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왔냐? 하고 인사할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며느리 서연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미숙이가 흠칫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받아들더니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어머니 고생시키네요. 괜찮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는데 정미숙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옆에 서 있던 미숙이를 보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오셨군요. 오늘 협력업체 심사건 때문에 뵙기로 한 정 대표님 맞으시죠? 정 대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정미숙이 여기 온 이유를요. 미숙이는 남편 퇴직 후 작은 납품업체를 하나 운영한다는 말을 어제 동창회에서 떠들어댔거든요. 그게 바로 며느리 회사랑 거래를 따내려고 온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라는 사실이었죠. 네. 미숙이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요. 그때 정미숙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혹시 두 분이 서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미숙이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제까지는 제 삶을 비웃던 입으로 그날 아침에는 저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어제는 내가 그냥 농담을 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은 같은 높이에서 하는 거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며느리 서연이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정미숙 얼굴을 또 한 번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창의 모욕담이 아니라 사람을 깔본 대가가 얼마나 서늘하게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로비에서 그 짧은 순간 정미숙 얼굴이 왜 하얗게 질렸는지, 제가 왜 한마디도 길게 하지 않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굳이 다 묻지 않아도 눈치챘죠. 어머니, 잠깐 제 사무실로 올라가실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저분이 어제 동창회에서 그분인가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그저 웃었습니다. 내 얼굴에 다 써 있냐? 어머니, 눈이 다르세요. 좋은 일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하더군요. 나이 먹으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별일 아니다. 어머니, 그냥 옛날부터 입이 싼 애 하나가 어제도 똑같더라. 서연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 협력사 심사는 가격보다 신뢰를 더 봐요. 그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대표는 오래 못 가요. 그 말이 참 서연답더군요. 저는 괜히 더 얘기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괜히 너 일에 영향 가면 안 된다. 어머니, 나 때문에 내가 편파적이라는 말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에서도 사람 보는 눈으로 일해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분 태도 자체가 문제면 그건 일의 문제예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살아온 내 삶이 누군가에겐 비웃음거리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자꾸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정미숙이 제 며느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려 했지만 서연이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가자며 붙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랑 따뜻한 국물 먹으며 일 얘기, 아들 얘기, 손녀 같은 고양이 얘기까지 하며 웃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정 대표님이 잠깐만 더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실장님, 제 며느리는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알았지만 동창의 여자들한테 굳이 떠벌리고 다닐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서연은 저를 한번 보고 비서에게 말했어요. 5분 뒤에 드리라고 하세요. 잠시 후 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호텔 뷔페에서 와인잔 들고 제 삶을 조롱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아, 식사 중이셨네요. 괜히 제가. 서연은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정미숙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말을 돌려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머니를 미처 몰라 뵙고 조금 실례를 한 것 같아서요. 조금 실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을 대놓고 창피 주고 자식들 앞에 못 살 사람 만들고 평생 먹고 산 직업을 비웃어 놓고 그걸 조금 실례라고 부르는 사람. 정말 안 바뀌더군요. 서연은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실례를 하셨는데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정미숙 얼굴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아마 적당히 두루뭉술 넘어갈 줄 알았던 거겠죠. 아, 그냥 동창들끼리 농담 같은 거였어요. 농담이요? 예. 뭐 옛날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때 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보고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사냐고 했지. 정미숙 입술이 멈췄습니다. 자식 보기 창피해서라도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도 했고, 순자야, 내가 그건. 그리고 내 입으로 그랬다. 좌판 까는 인생은 체면이 없다고. 사무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연 표정도 굳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정 대표님, 며느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업입니다.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누군가는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 모든 현장에 있어야 회사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정작 유통으로 먹고 사는 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정미숙이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뜻이 그게 아니고. 뜻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서연은 저 대신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멋지더군요. 정미숙은 결국 제 쪽으로 돌아서더니 억지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순자야. 그 말은 분명 사과였지만 이상하게 한 톨도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미안할 땐 자기 체면부터 챙기지 않거든요. 저는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한텐 미안해하지 마. 그럼 내가 어제 같이 웃던 사람들한테 가서 시장 일하는 사람 무시한 게 잘못이라고 먼저 말해. 그럴 용기는 없지? 그 말에 정미숙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도 자기 잘못보다 자기 창피가 더 큰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오후 정미숙 회사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를 제 앞에서 우연히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급히 회의 들어가며 책상 위 서류를 덮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그냥 눈길을 피하려다 맨 위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멈췄습니다. 정미숙 유통? 그러니까 정미숙 남편 이름 걸고 운영한다던 그 업체 말입니다. 밑에 적힌 평가는 간단했어요. 납품단가 불투명, 하청업체 대금 지급 지연, 현장 직원 민원 다수, 전거래처 평판 불량.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회사 일까지 알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는 알겠더군요. 어제 그 여자가 사람을 깔볼 자격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요. 잠시 뒤 회의 끝나고 돌아온 서연이 제가 서류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앉아 있는 걸 보고 오히려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괜히 마음 쓰이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요. 뭐가? 저번 회사 원래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사람 쓰는데도 티가 나더라. 네, 사람 밑에 두고 부려본 사람들 중에 입이 함부로인 사람이 있어. 대개 밑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쓰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직원들을 사람처럼 안 대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동창회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와인잔 들고 웃던 얼굴, 시장을 비웃던 말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구경거리로 만들던 시선. 그게 그냥 늙어서 못된 게 아니었어요. 평생 사람을 계급처럼 보며 살아온 습관이 늙어서도 남은 거죠. 저는 그제야 이상하게 속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내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은 저를 회사 근처 찻집에 모셔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뭐가요? 너 회사에서 괜히 내 일로 신경 쓰게 해서. 어머니,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은 분 며느리여서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깊게 들어오던지 저는 그날 차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나이 들어도 자꾸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미숙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녁 장사 마치고 집에 들어와 발목 주무르며 텔레비전 소리만 틀어놓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다. 정미숙. 그 이름 석자가 전화선 너머로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너무 그렇게 받진 마. 그럼 웃으면서 받아야 하냐? 야, 너도 차. 그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전화하면 내가 대충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하는데 너도 회사에서 애 앞세워 너무 사람 망신 준 거 아니냐?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기막혀서요. 내가 아니, 너 며느리 말이 너무 세더라. 거래처 앞에서 사람 완전 무안하게 만들고. 미수가 왜? 어제 내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은 나냐? 그건 친구끼리 한 말이지. 그럼 오늘 내가 당한 것도 어른끼리 한 말이지.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해둘게. 나는 며느리 회사 일에 손댄 적 없다. 내가 오늘 무안한 건 내가 쌓은 평판 때문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정미숙 목소리가 확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잘났다고 이러는 거냐? 잘난 척은 내가 어제 했지. 순자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맞아. 사람 일 몰라.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함부로 깔보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속은 조용했습니다. 시원하다고 하기엔 조금 다른 오랜 체증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미숙이 거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그 여자가 직접 절 찾아왔거든요. 장날 아침은 늘 바빴습니다. 상추를 다듬고 깻잎 묶고 풋고추 자루를 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각또각 굽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죠. 고개를 드니 정미숙이 서 있더군요. 짙은 선글라스에 비싼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마치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굴복시키러 나온 사람처럼요. 주변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미숙은 제 좌판 앞까지 와서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고 그냥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 사람들 다 보잖아. 너는 동창회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도 잘만 하더라. 그 말에 옆집 반찬 아줌마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겠죠. 정미숙은 결국 제 좌판 옆에 섰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너 서연 씨한테 무슨 말 했냐? 아무 말 안 했다. 거짓말하지 마. 그날 이후로 우리 업체 재심사 들어갔어. 그럼 원래 문제 있었다는 거지. 순자야. 그 여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안쪽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내가 너한테 사과하러도 갔잖아. 근데 왜 사람을 끝까지 몰아? 그 말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고 정미숙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사과한 거 아니다. 뭐, 너 살려고 변명한 거지. 사과는 상대가 아픈 걸 알았을 때 하는 거다. 너는 내 거래 끊길까봐 찾아온 거였고, 옆에 있던 손님 하나가 배추를 들고 가다 말고 우리를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남일에 빠삭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수십 년 버틴 자리였고 누군가 내 삶을 창피하다고 해도 이 시장은 한 번도 날 부끄럽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미숙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내 며느리 잘 만나서 이제 사람 위에 선 기분이냐? 아니, 그럼 나는 원래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적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미숙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근데 너는 늘 사람 위아래부터 나누더라.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 좌판 과일 아저씨가 불쑥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순자 씨 같은 사람 드물어요. 이 시장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맞은편 생선집 아주머니도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을 왜 남이 와서 무시해. 정미숙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파래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명함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시장 바닥에서 정미숙은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낸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아들 현우가 퇴근하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 누가 찾아왔어? 누가 그러냐? 서연이가 말하더라. 그 정미숙이라는 분 시장까지 갔다며? 저는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엄마,
정말 별일 아니야. 그런데 현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 말수 적고 웬만하면 감정 티 안 내는 애인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왜 별일 아니야? 엄마를 왜 남이 와서 무시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자식은 늘 이런 식이더군요. 내가 서러웠던 건 참아도 자기 엄마 무시당한 건 못 참아요. 다 지나갔다. 안 지나갔지. 엄마가 넘어가도 난 안 넘어가. 서연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괜히 나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상처를 혼자 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더 말문이 막히더군요. 살면서 오래 참다 보면 누가 내 편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한마디 했어요. 나도 안다. 걔가 잘못한 거. 현우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가 더 화나는 건 그거다. 뭐가? 내가 그 말들보다 그 말 듣고도 그냥 웃고 앉아있던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하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비겁한 건 옆에서 즐기던 사람들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누가 웃었고, 누가 못 들은 척했고, 누가 나중에 귓속말로 기분 나빴겠다 하고 돌아섰는지까지 얘기하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조금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시장 쉬어. 왜? 우리 셋이 바람 쐬러 가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장 쉬면 너희가 굶냐? 굶어도 돼. 엄마가 좀 웃어야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또 울컥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복을 받았나 싶어요.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는 자식 하나, 내 편에서 말해주는 며느리 하나면 그걸로도 사람은 충분히 버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미숙은 더 초조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이번엔 동창회 단체방이 난리가 났거든요. 동창회 단체방은 원래 시끄럽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누구 생일, 누구 손주 사진, 누구 여행 간 사진, 그리고 쓸데없는 건강식품 광고까지. 저는 늘 알림만 꺼두고 거의 안 봤죠. 그런데 그날은 전화가 여러 통 오더니 반찬집 영희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순자야, 너 단체방 좀 봐라. 들어가 보니 정미숙이 장문에 글을 올려놨더군요. 대충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자기는 동창회에서 농담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김순자가 며느리 회사를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 자기는 부당한 피해자다. 친구들끼리 이런 일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글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읽다 보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기만 억울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에휴, 다 나이 먹고 왜 그래. 좋게 풀면 되지. 순자도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야? 친구끼리 농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농담. 또 농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날 동창회에서 더 화가 났는지 다시 알겠더군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농담이 되고 그걸 아프다고 하는 사람만 예민해지는 구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글을 달까 말까 잠깐 고민했지만 그만뒀어요. 말해봤자 들을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텐 또 다른 구경거리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서연이 제 대신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단체방에 있진 않았지만 정미숙이 올린 글 캡처를 누군가가 전달했는지 그날 저녁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뭘, 스스로 무너지게 놔두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런 분들은 자기가 한 말보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만 신경 쓰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지나지 않아 정미숙 회사 쪽에서 작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납품처 하나가 대금 미지급 문제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 일은 업계 안에서 금방 퍼졌고 결국 며느리 회사 심사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기보다 그냥 인과응보 같았어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체면만 챙기고 밑에 사람들 함부로 부리면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정미숙은 마지막까지 저를 탓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아주 오래된 진실 하나가 그 여자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정희. 예전부터 눈치 빠르고 말은 적었지만 상황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시장에 귤 사러 왔다며 슬쩍 제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뭔데? 미숙이 걔 단체방에서 내 욕 엄청 하고 다닌다. 알아.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있어. 정희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기억 안 나냐? 학교 다닐 때도 걔가 널 제일 만만하게 봤던 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기억 안 나겠어요. 교복 치마 짧다고 선생 앞에서 일러 바치던 것도 걔고, 도시락 반찬 가지고 촌스럽다고 웃던 것도 걔고, 집이 가난하다고 뒤에서 수군댄 것도 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저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학교 끝나면 바로 공장 아르바이트를 가던 아이였어요. 누굴 상대할 힘도 창피함을 분노로 바꿀 여유도 없었죠. 정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그때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잖아. 말해서 뭐하냐? 그래도 해야지. 그땐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였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조금 저릿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지난 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당하면 옛날 상처까지 같이 올라오거든요. 정희는 귤을 한 봉지 사더니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더라. 뭐가? 내가 걔한테 대꾸한 거.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늙어서 변했나 보다. 아니,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제야 내 자리에서 선 거지.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김순자. 그 자리가 예전엔 내가 어쩔 수 없이 버틴 자리였다면 이제는 내가 지켜낸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정미숙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여자 인생은 그 여자 몫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꼭 마지막 장면 하나를 더 준비해 두더군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장마 끝자락이라 시장 천막 위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떨어졌어요. 저는 비닐 덮개를 고쳐 씌우고 깻잎 상자 밑에 벽돌을 하나 더 받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제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검은 우산, 흠뻑 젖은 바지 끝, 축 처진 어깨, 정미숙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얼굴이 반쯤 빠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고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입술만 달싹거리더군요.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왜 왔냐? 순자야, 말해. 그러더니 그 여자가 정말 믿기지 않게도 제 좌판 앞에 서서 허리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엔 허리 숙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시장 사람들 몇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야, 일어나. 미안하다. 일어나라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상하게 바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빛이 다르더군요. 이번엔 정말로 체면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 정미숙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 다 끊기고 남편은 나만 원망하고 애들도 나보고 왜 그러고 살았냐고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실 어제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평생 그랬어. 남 깎아내리면 내가 좀 덜 초라해 보일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 여자도 평생 자기 초라함을 남한테 떠넘기며 살았던 거구나. 근데 이제 와 보니까 내가 제일 초라한 인간이더라. 비가 천막 위를 세게 때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른 척했지만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참 그 여자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순자야, 비 맞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정미숙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끌어줬습니다. 내가 널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안다. 뭔데? 사람은 무릎 꿇었다고 바로 달라지지 않아. 내가 진짜 달라졌으면 이제부터 내 밑에 있는 사람부터 사람답게 대해. 정미숙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늦은 사람처럼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이다가 꼭 상대를 끝장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어떤 사이다는 끝까지 오만하던 사람이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일 수도 있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좀 어떠세요? 글쎄다, 후련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참 별거 아니구나 싶더라. 네. 어제는 남 무시하던 입이 오늘은 무릎까지 꿇더라. 그거 보니까 내가 괜히 오래 마음 둘 필요도 없겠더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단단하신 거예요. 아니다. 나도 어릴 땐 속 많이 상했지. 그래도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너질 틈이 없었지. 애 키워야 했고 병원비 내야 했고 좌판 나가야 했으니까. 서연은 그 말에 제 손등을 한번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세대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이 그날따라 참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비 맞은 천막 걷고 배추 다듬고 1,000원, 2,000원 맞춰 팔고 허리 붙잡고 집에 오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오히려 누군가를 살린 삶이라고 말해주면 이상하게 허리가 조금 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썼어요. 내 손이 나를 살렸다. 내 삶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다. 한 달쯤 뒤 동창의 총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이번에 소규모로 다시 한번 보자는데 내가 싫으면 안 나와도 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굳이 다시 갈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안 피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보다 작은 모임이었고 사람들 얼굴엔 예전 같은 들뜸이 없었어요. 오히려 좀 조심스러웠죠. 정미숙도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 물잔부터 챙기고 있더군요. 그리고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그 여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할 말 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순자한테 한 말들
다 잘못했다. 시장 일 무시한 것도, 친구들 앞에서 사람 창피 준 것도 전부 내가 못난 마음에서 나온 거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이 먹고도 그런 걸 이제야 내가 제일 부끄럽다. 그 순간 저는 정미숙 얼굴을 봤습니다. 이번엔 알겠더군요. 적어도 저 말만큼은 진짜라는 걸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멋쩍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그날 같이 웃었던 사람들도 자기 얼굴이 좀 뜨거웠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람 함부로 보지 마라. 정미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가 집 큰지, 손주 유학 갔는지, 누가 건물 샀는지보다 누가 어떤 세월을 견뎠는지를 더 듣는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남편 병수 바라느라 고생했고, 누군가는 딸 이혼 뒤 손주 키우느라 힘들었고, 누군가는 혼자 공장 다니며 엄마 모셨더군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건 자랑이 아니라 살아낸 이야기였다는 걸요. 요즘도 저는 새벽이면 시장에 나갑니다. 상추를 다듬고 물을 닦고 깻잎을 묶고 단골한테 오늘 배추 좋다 소리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보다 제 등을 더 곧게 편다는 겁니다. 며느리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가 하얗게 질리든 동창회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든 이제는 압니다. 내 삶의 값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걸로 쉽게 사람을 재단합니다. 큰 집, 좋은 차, 좋은 옷, 자식 직업, 사위 직장, 며느리 명함. 하지만 정말 사람을 지탱하는 건 그런 게 아니더군요. 비 오는 날에도 좌판을 펴게 하는 힘, 자식 도시락 싸던 손, 남편 병원비 내던 새벽, 혼자 울고도 다음날 다시 나가는 마음. 그게 사람을 만들고 그게 인생을 버티게 합니다. 어느 날 서연이 시장에 들러 제 옆에서 상추를 같이 묶다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고생만 잔뜩 하는데? 아니에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고생한 얼굴이 아니라 버텨낸 얼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시장 좌판 하나로 버틴 세월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세월이 결코 초라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비웃는다고 해서 내 인생값이 싸지는 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버틴 하루는 그 어떤 명함보다 귀하고 내가 지켜낸 가족은 그 어떤 체면보다 큽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좌판을 깐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고 한 세월을 끝까지 버틴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잊지 않으려 합니다.